그럼 공포, 연민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그런데 정화되고 나면 오히려 그게 좋은 감정, 좋은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미메시스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보듯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와요. 어떻게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그 장면을 묘사한 걸 보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정화됨으로써 이제 주인공의 감정이 가게 되고 동정심을 갖게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포이에시스는 제작한다는 뜻인데요. 모든 제작 행위에는 미미시스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상을 묘사한다,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미메시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진리는 미메시스가 아니라 철학적 관조, 컨템플레이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술, 문학의 범주에 미메시스를 묶어놓게 됩니다. 미메시스는 철학을 넘보지 말라. 철학은 진리를 다루는데 그래서 메타피직이나 이런 책에서는 미메시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플라톤에서 폄하되었던 미메시스를 구제하는데 그걸 다시 예술, 비극 이런 문학의 영역에 묶어둠으로써 철학적에서 추구하는 진리와 변별시켰단 말이죠. 구제는 시켰는데 마치 그게 다 몰살시키지 않고 살려는 줬는데 인디언 리저베이션처럼 인디언 그 보호구역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신적인데 바탕을 두는 한에서 이게 중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미메시스는 긍정적 의미를 띱니다. 그래서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아두면 괜찮아요. 뭐냐면 나투라 나투란스 능산적 자연은 미메시스의 대상인데 뭐냐면 자연을 생성시키는 힘이에요. 엔텔레키 같은. 근데 그 힘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소산 그걸 소산적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향으로 보는 자연을 소산적 자연이라고 합니다. 능산적 자연은 그것을 움직이는 생성시키는 힘이에요. 미메시스는 당연히 그 외향을 모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산적 자연이 진정한 미메시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거를 적용시켜서 현실의 외향을 그대로 사진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모사하는 게 미메시스가 아니라 현실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모사하는 것이 예술의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란 단어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모범을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된 거죠. 본받기. 그래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것이 신학에서 널리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긍정적 의미죠. 따라한다. 예술은 자연의 뛰어난 모방을 수행한 고대 또는 고대인들을 모방해야 한다. 예술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이라는 이 공식은 여러 변형을 거쳐서 18세기까지 시학과 예술론에서 주류 담론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의 기독교 중세의 1000년을 지난 뒤에 다시 인간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휴머니즘. 그래서 그리스가 다시 부상하는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도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를 모방하든지 또는 고대인을 모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 18세기에 이제 미메시스가 좀 퇴조하기 시작해요. 퇴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자율성 미학이라고 미는 그 자체로 자율적으로 아름답다. 예술은 천재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천재가 만들어낸 것이지 자연을 따라하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라는 천재 미학, 자율성 미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과학이 또 발달하면서 미메시스가 조금 퇴조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사회적 미메시스의 차원에서는 미메시스가 이제는 이제 예술이나 미학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궁중
시대 절대주의 왕정에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미메시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왕조차도 왕이 따라야 할,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모방해야 하는 그러한 그게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권력의 과시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례적인 행사 보면 꼭 무엇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모범을 보면서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다 이게 사회적 미메시스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 현대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술과 미의 자율성에 관한 생각, 천재미학, 이것이 18세기 말부터 점차 부상하면서 모방론은 약화되기 시작하고 희석되기 시작한다. 19세기 과학기술의 발달, 리얼리즘의 시대가 열리고 미메시스는 쇠퇴하는 듯이 보였다. 미메시스 논의가 이제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리얼리즘이라고 알려진 19세기 리얼리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부르주아 문화의 꽃 하면서 리얼리즘 소설이잖아요. 그 리얼리즘, 그러니까 디킨스, 도스토옙스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리얼리즘 역시 모방 개념의 폐기라기보다는 그것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음. 대상의 반영, 대상의 재현, 대상의 객관적인 묘사인데 결국 그것도 자연의 모방이었던 예술이 이제 현실의 모방. 그런 점에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타르키비츠라는 예술사가가. 자, 20세기에 이제 미메시스가 다시 부상하는데,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좀 퇴주한 듯이 보였다가 다시 지금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책, 그 곤토 게바워 크리스토프 울프 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제 컨셉 내지는 벤야민 아도르노 컨셉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미메시스가 다시 뜨게 된 배경에는 이성에 대한 자기 비판이 깔려 있어요. 이성, 그때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고 목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성이 폭력적인 측면을 보여왔다는 데 대한 자성이죠. 그래서 미메시스는 대상과의 교감을 중시하거든요. 대상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미메시스가 등장하는 것은 이성적인 그 사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거죠. 저는 감히 20세기 철학 전체를 이제 뭉뚱그려서 특징을 논하라고 이야기하라면 그간 역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폄하되어 온 영역을 복권하려는 노력이다. 그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논리의 잣대로 이렇게 폄하해 왔어요. 비합리적이다, 뭐 감성적이다. 보면 칸트도 보면 감성을 더 배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시 복권시키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미메시스도 복권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식만 이제 들여다봤었는데 이제 신체, 무의식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인식 개념에 대한 한계를 또 알게 돼서 이제 지각이니 경험이니 그래서 지각의 현상학, 뭐 경험이론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역사도 보면 이제 기억이라는 그런 작용이 핵심인데 역사로 석화되면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 에리시 아우어바크 우리나라 책을 보면요 미메시스를 검색하면 이 책이 먼저 떠요. 보면 유종호 선생님 비롯해서 오래전에 번역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업데이트했는지는 내가 검증을 안 해봤어요. 근데 원래 번역을 보고 제가 너무 경악했거든요. 아마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 시켜가지고 대학원생들 자기 이름을 낸 게 아닌가. 과거에는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건 없더랬거든.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원문하고 대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영어판도 있고 독일어판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메시스 서구 문학에 재현된 현실 이걸 1946년에 썼어요. 그래서 미메시스를 사람들이 현실을 시대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재현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미메시스라는 단어는 양식, 스타일이나 리얼리즘 같은 개념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어박의 미메시스는 첫째, 문학의 영역에 갇혀 있다. 사회적 미메시스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차원까지 확장해서 보지 않았어. 두 번째,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의 논리에 갇혀 있다. 흥미롭긴 해요. 이 사람은 그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전통이 서구 문학에서 형성되는데, 하나는 구약 성서로 소급하고 다른 하나는 호메로스로 소급하는데, 둘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호메로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랄까 조형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한데, 이 구약 성서는 뭔가 건조하고 뭔가 기하학적이고 뭔가 다른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쭉 현대까지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흥미로운데 제가 보기엔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우어박, 에리히 아우어박의 미메시스, 이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컨셉,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강의는요, 미메시스 일반에 대한 그냥 철학계에서 통용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만 할 수 있는 강의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손으로 미메시스를 주물렀거든요. 그냥 미메시스 이야기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계몽의 변증법의 그 이성 비판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제가 손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보는데, 저만이 아니고 68 혁명 때는 이것이 거의 그냥 그 경전이었어요. 이 사실은 계몽의 부정변증법이죠. Dialectics of Enlightenment, 영어로, 독일어로는 Dialectic der Aufklärung인데, 이거는 서구에서 인간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신화적 자연에서 해방되고 자연과 사회를 지배해온 계몽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즉 신화적 폭력으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그래서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부터 분석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시 족쇄가 된 거예요. 신화로부터 해방됐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을까? 사이렌의 침묵, 그 프란츠 카프카의 지금 단편의 제목이긴 한데, 오디세우스가 사이렌들이 지금 바위에 앉아서 지금 뱃사공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빠져 죽이려는 그런 수작이죠. 그래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에 뭐랄까 심취하고 싶었어요. 향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 노를 젓는 그 노예들한테는, 뱃사람들한테는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묶으니까 자기가 꼼짝 못 하잖아요. 사이렌 노래 소리에 유혹돼서 물로 빠져 죽을 염려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이 뱃사람들은 귀에다가 왁스를 집어넣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만 졌죠. 그게 해협을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 근데 그걸 지금 아도르나 호르카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성을 억압한 대가로 얻어낸 승리였어요. 근데 향유를 했죠. 나 좀 풀어달라고 했죠. 근데 그 뱃사람들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사이렌 노래소리도 못 듣고 주인의 명령도 못 듣고, 내지는 그걸 거역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협을 빠져나와.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감성적인 그런 것을 향유를 했죠. 하지만 억압한 대가로 얻어진 향유였습니다. 자, 그런 비슷한 맥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감성을 억압한 대가로 도구적 이성이 관철되어 온 역사예요. 그래서 자연을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 지배의 논리를 그대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스트루멘탈레 페노미트, 도구적 이성이라고 했고, 사실 그 이전에 뭐 목적 합리성이니 디렉트 나셔널리테트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공리주의, 실중주의 여러 가지 이즘들을 떠올려 보면 이성이 편벽되게 발달해 왔다는 것을 오늘날 느낄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지금 돌아다보면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알려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표방한 이론을 비판 이론이라 합니다. 크리티컬 티어리. 그때 시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비판적 이론이 아니라 비판 이론.
그래서 20세기에 미메시스를 사유한 최고의 철학자가 아도르노예요. 아도르노 저작에 미메시스라는 단어가 수천 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의 우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인식론이 주관주의적으로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인식론의 주관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객체가 먼저다. 근데 미미시스가 보면 객체가 우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체는 객체를 모방하려고 비슷해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성 사유에 반대해서 미메시스적 충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주체가 객체 혹은 대상을 subject, object 객체를 끌어와서 그러니까 인식이란 혹은 이해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객체를 인식하는데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인식론의 그물망에 객체를 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망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뭐죠? 사실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란 몰리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Verstehen ist nicht verstehen. 그건 제가 들었던 강연 제목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끌고 오기 때문에 대상에 폭력을 가하는 거죠. 폭력을. 예.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미메시스는 주체가 객체에 한없이 무한히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에요. 예? 닮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주체를 상실할 위험에 자아를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상에 함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린아이들 태도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대상에 한번 빠지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해. 예? 예술가도 그래요. 예술적인 어떤 게 빠지면요, 예, 뭐 자기 자신을 상실해요. 위험하기도 하죠. 예? 자아 상실의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게 바로 미메시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을 가져와요. 예? 개인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미메시스 과정 없이 대상을 가져와서 풍요롭게 되는 건 없습니다. 예? 대상을 그냥 폭력을 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도표를 인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객체의 우위란 말씀입니다. 주체가 그 객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걸 전유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서양 인식론이 지향해온 목표였는데 사실은 대상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그 결과 주체도 빈곤해지는 거예요. 주체도 불구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온전하게 이해해야만 그것이 주체에도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생태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콜로기. 지금 오늘날은 바로 이성 비판의 역사의 한 결과로서 생태학적 사유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라고. 지금까지는 자연을 지배만 해왔잖아. 근데 파괴시켰잖아. 그걸 반성한다는 것은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좀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미메시스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를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에게 대상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사유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상에서 우리가 착취만 해왔지, 뽑아왔지. 예. 그래서 그걸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우리가 주장했지. 대상을 불구로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자아 자체도 제한된, 편벽된 자아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대상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 태도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인류학적인 아니면 다큐 영화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토착민들이 하는 태도, 에스키모인들이나 뭐 많은 시베리아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자연에서 술록을 이제 잡아다가 자기들이 희생제를 치르면서 고기와 가죽을 얻지만 그 죽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제를 올리고요. 자연과의 화해, 합일 이걸 다시 추구하는 재생 이런 것들을. 그런데 서구 지금 선진국에서는 뭐 합니까? 닥치는 대로 착취하잖아요. 그 파괴의 흔적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죠. 뭐하니 그 지금도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 두 번째 흥미로운 건데 그 끝에 두 장짜리를 보면요. 그러니까 미메시스가 두 장 읽어볼까? 제일 끝에. A. 여기 안 들어있다. 이 글은요. 유사성론, Real from Alien의 그 다른 버전이에요.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새로 쓴 거거든요. 근데 유사성론은 조금 이거보다 길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그게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어쨌든 유사해지려는 강박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 우리 한다웃 어딘가에 지금 그게 여러 번 언급되는데 미메시스란 바로 인간이 대상에 가까워지려는 닮으려는 강박이라고 말해요. 대상과 유사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에서 유래합니다. 강제.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미메시스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네. 근데 아드론에서는 미메티시 임풀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미메시스적 충동이 마치 그 생명 충동, 죽음 충동 하듯이 욕동, 충동, 임풀스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써요. 근데 벤자민은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목도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전부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박에서 왔던 거야. 대상과 가까이 비슷해지지 않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 선사 시대에 애니미즘 시대에 아니면 보면 자연 전체가 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연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귀신이라고 그건 오늘날 개념이죠. 어쨌든 만나라고도 표현했고 옛날에는 그 계몽의 면접부 읽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굴복한 거죠. 예속되고 그가 닮으려고 하고 비슷해지려고 하고 아니면 죽은 척하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죽은 척하려는 거죠. 인간이 죽은 척하려는 이게 석화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 죽은 척하려는 그 태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심하게 놀랄 때 머리가 쭉 펴서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닭살이 돋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부가 석화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에요. 그런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어쨌든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지지 않으면 자기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비슷해지려는 그 강박에서 유래한다. 이것이 나중에 능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싫어하지? 근데 책 읽기를 억지로 많이 해봐. 그러면 능력이 돼. 문해력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근데 안 하잖아.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면서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해. 나 바빠. 나 스펙 쌓아야 돼. 나 피곤해. 피로 사회야. 그리고 나만 안 읽는 건 아니야. 쟤도 안 읽어. 쟤도 안 읽어. 그 전체가 지금 세월호처럼 이게 가라앉는 거. 맞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왜 안 읽는가? 읽어야 한다는 거 알아. 대학생은 당연히 본분이 책 읽는 거지. 안 읽어.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안 읽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졸업하면 그러니까 입학하면 졸업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낙제 제도를 도입하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그냥 대학이라는 상징 자본을 얻으러 그만 비싼 등록금을 만일 낙제시켰다면 그 선생 퇴출될 거야. 그냥 당장 테러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싼 등록금 내고 들어왔는데 낙제라뇨. 근데 책을 안 읽었어. 근데 낙제 점수 받았는데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강박이 능력이 된다. 그리고 아도론의 경우 충동이란 말.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이 미메시스와 춤충동이잖아요. 연결이 돼요. 그 춤충동이 이것과 이런 미메시스적 충동이라는 대상을 모방하려는. 근데 모방하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게 변증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대상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대상을 넘어서게. 왜냐하면
모방하는 행위는 비생산적인 종속적인 행위인 듯 보이지만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대상을 제압하게 됩니다. 대상을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인식론, 서구 인식론에 의해서 주관주의적 인식론에 의해서 대상을 파괴하고 주체가 전혀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그래서 극복이라는 말을 써요. 극복. 네.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대상을 모방하려면 감각이 생기는 이유가 네. 대상이 공포의 대상. 네. 공포의 대상을 모방해야 되면 감각이 생기는 그게 잘.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테미즘 떠올리시면 토템.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공포를 주는 모든 걸 모방한다기보다도 그 중에서도 아까 나투란스 의미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거대한 예를 들어 동양 문화권에서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매머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냥 그 여느 자연의 대상이 아니고 그 어떤 무언가가 현현한 거 아니에요. 그 자연의 공포의 대상인데 그거를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 토템 춤을 추고 토템을 모시고 그러니까 토템을 모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경배하는 태도를 미미시스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토템 춤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토템 춤을 출 때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종족은 곰, 어떤 종족은 나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모방해요. 비슷하게. 모방하는데 곰처럼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그게 변증법이에요.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걸 이제 인류학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데요. 인류학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어디가 그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고고학적인 연구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 알타미라 라스코 동굴의 벽화를 보세요. 소를 그렸는데 창이 꿰뚫고 있거든요. 그것도 소를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그렇죠? 그 소를 잡게 해달라. 그러면서 화해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그리고 그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오늘날같이 이렇게 독립된 예술가가 아니었고 그 소를 잡았던 그 원신이거든. 그러니까 그림도 더 생생해. 소를 죽였던 그 손이